저는 이제 아까 소개받은 대로 황해도 봉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 봉산 탈춤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근데 솔직히 말해서는 제가 봉산 탈춤이 있다는 걸 대한민국에 와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있는지 몰랐고요. 그냥 북한에서는 이제 그 속해속이 많아가지고 시멘트 공장이 엄청 많은 곳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북한에는 정확히 나눠서 평양과 지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지방 사람들이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평양으로 갈 수 있지만은 그 북한에서는 저 같은 일반인은 오라고 하지 않은 다음에, 혹은 평양에 친척이 있지 않은 다음에, 혹은 뭐 어떤 기관, 어떤 국가의 어떤 행사가 아닌 다음에는 절대로 평양에 갈 수 없습니다. 가다가 잡히게 되면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시에는 이렇게 물놀이장도 있고, 또 이렇게 불도 좀 들어오고, 그리고 이렇게 노래방도 있답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뭐 이렇게 인라인 스케이트 타면서 재롱도 부리고, 이게 이제 지금 평양 시내의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지방은 이렇게 놉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물놀이 하면서 빨래도 하고요. 또 이제 이런 것도 타면서 노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렇게 뭐 열심히 나가서 일도 하시고, 평양과 지방은 철저하게 차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미리 한 가지 덤으로 말씀드린다면, 평양에는 장애인이 없습니다. 평양에서는 장애인이 살 수가 없답니다. 왜 못 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살 수 없게 해가지고 다 지방으로 내려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양에서 일반 지방의 차들이 평양으로 올라갈 때에는 반드시 세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깨끗한 차로다가 평양시를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수없이 많은 특혜가 있습니다. 평양시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슨 공급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여기 평양시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함부로가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그 평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지방에 비해서 공급량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그만큼 그래가지고 특권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평양시 사람들은 지방으로 가는 게 전혀 문제가 아닌데, 지방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양으로 가려면은 별도로 새빨간 줄인가 그런 줄이 간 별도의 여행증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평양과 지방은 철저하게 차이나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그 북한은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계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눠보게 되면은 북한에는 이렇게 한 27% 정도의 족대 계층이 있고, 그리고 한 28% 정도의 핵심 계층이 있고, 일반적인 평범한 동료 계층이라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 핵심 계층 같은 경우에는 혁명가 유자녀, 뭐 열사다 가족, 전사장, 아무튼 북한 당국에 정말 충실한 사람들이 이 핵심 계층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당, 종, 군, 간부 채용에서 모두 다 우대를 받고요. 대부분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북한의 리더 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이 큰 범주에서 나오질 않았는데 동료 계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동료 계층은 뭐냐면은 일반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제 그냥 평범한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반인들이고,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핵심 계층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동료 계층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족대 계층,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한국에 친척이 있다던가, 혹은 6.25 전쟁 때라든가 일제 때라든가 이때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종교인, 정치범 등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 족대 계층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가장 말단 직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제 제가 말해야 될 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오기 전에는 여기 속해졌습니다. 동료 계층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 출신이고 군 기술자 출신이시라서 그 쭉 한 40년 정도 군에 복무하셨고, 결과적으로 저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셨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탈북하기 전까지는 정확히 여기 들어가 있고, 최근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은 그 요즘은 제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족대 계층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 가족들이라든가 친척들 같은 경우는 입당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대부분 이미 발전하기가 컷집이 틀렸고요. 그래서 나중에 통일되게 되면 제가 갚아야 될 빚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탈북하게 된 이유, 첫 번째가 정치 상황입니다. 당시에 이제 그 김일성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전 국이 다 나라가 혼란에 그 땅이 나라가 혼란에 빠졌고, 그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김일성이 죽었을 때 놀란 이유는 김일성이 죽어서 놀란 게 아니고요. 신이 죽어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은 신이었어요. 저 사람은 절대로 안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뭐 만수무강하십시오를 매일매일 외치며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 사람이 절대로 안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이 죽을 때 제가 이제 대학에서 쫓겨나가지고 혁명하러 이제 지방 광산에 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날 저희가 일하던 곳은 이제 슬레이트 광산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와를 만드는 그런 광산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습기가 차는 날은 그 바위돌이 미끄러져가지고 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카드놀이 하면서 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중대보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대보다 또 반가웠던 것이 사실은 이제 전기가 들어온답니다. TV를 볼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TV를 보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진짜 많이 놀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도 죽을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신이라고 생각했던 저 사람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이 동포 정치의 시작입니다. 김일성이 죽고 나서부터 시마zu 사건 잘 아시죠? 예,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되지만은 이제 자기의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측근들을 다 수총하기 시작합니다. 수총하고 특히나 이제 자기의 권력 기반이 불안정한 덕분에 그 한번 총소리를 물려라는 그런 입장에서 대부분의 간부들과 또 이 사람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수총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시마zu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까 웃긴 게 민심이 안정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민심 안정용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얘들만 죽이게 되면은 별 문제 없다고 해서 얘가 지금 이런 사건을 조직했는데 이게 해서 한 2년쯤 지나다 보니까 그 한 2만 명이 잡혀가다 보면은 그 2만 명이면은 그 사람과 관계된 친척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불만 세력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안 되겠구나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사람이 경찰청 우리로 말하면 경찰청장쯤 되던 사람인데 요 사람이 이제 앞장서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진행했는데 얘를 잡아 가지고 처단해 버립니다. 얘가 그랬다고 자기는 싹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매 군에서 북한에 이제 군이 한 350개 정도가 있답니다. 250개였나? 그 매 군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총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죽이고 이런 정치 상황들이 당시에 이제 벌어지고 있었고 사회적 상황을 볼 때에는 이게 어떤 당국 자체가 없어지다시피 할 정도로 이렇게 기반이 많이 버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길거리에는 엄청난 사람들과 한마디로 그때 당시 평양시는 모르겠는데 지방 같은 거 제가 살던 지방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시체를 못 보고 오게 되면 그게 더 비정상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당시 황해도 봉산군의 인구가 95년도인가 그럴 때 신분증을 바꾸면서 신분증 체인지를 하면서 했을 때가 27만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다시 신분증 조사를 신분증을 또 바꾼다고 이제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당시 황해도 봉산 인구가 22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자기 가고 싶은 데 가서 살 수 있고 자기 하고 싶은 짓 하고 살면은 몇 년 새 한 7만 없어진 게 문제는 아닙니다. 북한은 당국에서 가라고 그러지 않으면은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7만이 한 5만에서 5, 6만이 외계인한테 납치돼 갔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5년 사이에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진짜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왔습니다. 개인적 이유는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라디오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쯤 해갖고 당국에서 그 라디오하고 TV 채널을 고정시켰어요. 한마디로 이제 그 TV라든가 라디오를 채널 범위 안에서만 들을 수 있게. 그게 뭐냐면은 조선중앙 방송밖에는 다른 걸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제가 꼭 이제 하지 말라면은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날이 있더라. 왜 듣지 말라 하지? 그래서 그거 별다른 건 아니고요. 이 라디오를 이 전자상파에 가지고 가게 되면 뒤에 뜯어가지고 이거 같은 게 이게 뒤에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돌리지 못하게 납땜을 했어요. 그냥 양쪽에다가. 그러다 보면 그거만 싹 떼게 되면은 이제 다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탁 떼가지고 쫙 듣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라디오에서 한국 방송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태어나가지고 한 10몇 년을 북한의 그 아나운서 목소리만 듣다가 이 한국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감미로운 아가씨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거의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진짜로. 그때가 저도 이제 한창 이제 사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들어온 게 이게 지금은 한민족 방송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이제 KBS 사교육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무슨 정치적으로 내가 이 방송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 아가씨의 목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서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 그러는데 정말 막 어금이 저리고 그래서 이제 밤새 자지 못하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들었습니다. 그 라디오를.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이 라디오가 나한테 어떤 내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할지. 그렇게 쭉 들으면서 제가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 한 80몇 년도부터 듣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대학을 갈 때쯤 됐는데 대학을 갈 때쯤 되니까 그 뭐가 있었냐면은 88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 누가 왔었냐면은 임수경 전 의원 아시죠? 예, 그 사람이 왔습니다. 와, 진짜 멋있었어요. 저희는 왜냐면은 청바지 쫙 입고서 무슨 반팔 같은 거 딱 입고서 이제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은 게임 끝인데 그 사람은 뭐 그냥 지 걸린 대로 다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멋있던 건 뭐였었냐면은요. 이 사람이 간다 만다 하는데 제 집이 봉산입니다. 이 봉산을 거쳐서만 평양 개성 고속도로가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임수영이가 간다 하면 나가서 환영해주고요. 온다 하게 되면 또 나가서 다시 또 이제 맞아드리고 이랬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번엔 진짜 간다 하니까 정말 저희 다 울었어요. 그 사람 쫙 그 차가 딱 지나가는데 손을 쫙 흔들더라고요. 정말 다 울었습니다. 저희 중학교 때가 이제 제가 중학교 6학년 대학 가기 바로 전이었으니까 왜 울었냐면은요. 저 사람이 가게 되면은 죽을 테니까 저렇게 모시는 아가씨가 그것도 이제 저 모시는 아가씨가 북한 가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에 진짜 가슴이 아파서 울었어요. 그리고 저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저 사람 가문이 자체로 멸망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정말 멋있었던 게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한 1년쯤 지났는데 북한에서 방송이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임수경이라는 사람이 38선 앞에 와가지고 뭐 조카 이름을 가지고 뭐 하나가 어떻고 둘이 어떻고 뭐 이제 말하면서 시를 postab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요. 이게 뭐지 했어요. 진짜로. 아니 그 정도게 되면은 북한에서 만약 북한 사람이 한국 와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북한으로 돌아간다?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뭐 삼족이 멸종하는 거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한국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기회인지 찬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뭐가 나왔냐면은 민족과 운명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홍명인가 그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에 대한 영화였는데 거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노래를 부릅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은 자기 18번이라고 그러면서 이강산 낙화유산 노래를 부르거든요. 갑자기 대학생들 속에서 그 노래가 유행처럼 쫙 퍼졌습니다. 쫙 퍼져가지고 밤이게 되면은 대학생들이 이제 농촌지원을 하는 걸 나가거든요. 농촌지원을 하는 걸 나가가지고 봄에 한 달 반, 이제 가을에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를 나가는데 그 나가게 되면 엄청 힘듭니다. 농촌전지라는 게. 근데 그때 이제 피리로 이제 이강산 낙하신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럼 진짜 마음이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듣기 좋고 사람을 이제 편안하게 해주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서대장이 우리 청년동맹 비서가 이제 그거 불러가지고 구치소 가가지고 한 보름 있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행된다고 하니까 이제 금지곡이 돼버렸고 그 정도로 이제 저는 아무튼 이제 이 한국 라디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 아가씨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저를 유인했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되니까 어떤 걸 알게 됐냐면은 한국 라디오가 정확히 이제 11시 30분이면은 끝납니다. 저녁 11시 30분 딱 끝나게 되면은 한 1시간쯤 있으면 12시 반이라든가 혹은 한 12시 40분쯤 되게 되면은 조선중앙 방송에서 그날 KBS 사회교육 방송에서 한 내용을 까는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하나 깝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에 제가 뭘 느끼게 됐냐면은 이게 반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가 13년 동안 그래도 그 북한의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그 얘를 믿겠습니까? 대한민국 방송을 믿겠습니까? 그래도 북한의 말을 믿는 거지. 근데 이게 하도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라디오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북한의 강계 지방에서 열차 사고가 나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우리나라처럼 신문 방송이 발달된 나라 같으면 바로 뭐 속보로 1, 2분 사이로 나타나죠.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나오는 순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걸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날 일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니까 뻥치고 있네. 그거 나왔으면 소문이 났겠지 했는데 한 2달쯤 지나니까 말을 타고 건너서 이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은 이번에 평양에서 무슨 방식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제일 주의 깊게 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번에
한국에서 얼마만큼한 쌀이 갔는데 그 쌀이면은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 한 일주일은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고 빨리 영양 보충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방송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쌀이 오겠구나 하고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많이 또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건 안 오더라고요. 그 쌀은 어디 간지 안 오고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라디오를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11시 30분, 12시 30분도 진행하는 북한의 라디오를 들으면서 중간선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사람들도 이만큼 거짓말 한다고 치고 북한도 이만큼 거짓말 한다고 치고 이 중간선을 찾기 시작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은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북한은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이게 라디오에서 계속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들 가장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왜 나는 내 다리를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없을까? 내 다리를 국가에서 만들어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내 다리를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없을까 하는 것이 가장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들어갔고 대학을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씩 제가 들어간 데는 특히 이제 어문학부라고 해가지고 그 일반인들에게는 금지된 책을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글을 써가지고 지금도 이제 북한 책에 찾아보게 되면은 제가 쓴 글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한 5편 정도가 저 찾아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반작가 개념이라서 그 금지된 책들이 허용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처음에 그리고 나서 한 몇 년에 다시 풀렸는데 제일 처음에 읽었던 게 멍때그리스트 백작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굉장히 다른 세상을 봤었어요. 그리고 안나 까렌이나 이런 책들을 읽으면 굉장히 희한했었는데 그러면서 이게 대학 생활이 점점 하루 이틀 가고 3일 가고 2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대학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거하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하고 접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생뚱맞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제일 그 수업 시간에 짜증나는 놈이 나였어요. 그러다고 이게 북한에서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던 사리온 리게순대학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대학 3학년에 올라가게 되면은 정치 경제학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근데 이게 선생님이 뭘 잘못 드셨는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3강의쯤 지났을 때 뭘 하셨냐면은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에 대해서 아는 만큼 써오십시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월성에 대해서 쓰려면은 못한 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게 뭘 못한지를 알아야 우월성에 대해서 쓸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지고 저희한테 누가 하셨냐면은 일본에서 이제 귀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귀국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일본 책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쭉 봐가지고 보다 보니까 그 답은 한 반 페이지 쓰고 질문만 한 페이지 반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딱 갔는데 그 선생님한테 그 발표를 딱 하는데 이게 직발생이었거든요. 제가 직발생이 뭐냐면은 대부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한 40% 되고 사회에서 일하다 온 사람들이 한 30% 되고 나머지 이제 학교에서 금방 올라온 친구들, 저 같은 사람 보고 직발생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또 한 30%가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빠따예요. 그냥 제일 첫 빠따. 뭘 발표를 해도 제일 먼저 뭘 해도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그런 거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이제 그 선생님들하고 이제 좀 즐겁게 놀다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해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쫙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답을 딱 끝내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근데 사회주의 경제가 이렇게 우월하다 그러는데 왜 전 세계의 경제는 다 이렇게 발전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못 발전하냐? 대동강 텔레비전이 체코에서 가장 나쁜 그러니까 가장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런 공장을 들여다가 만든 거라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뭐 이런 것들을 막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당황하시잖아요. 뭐라고 답하겠어요? 사회주의 경제가 우월하는 건 사실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말하게 되면 선생님이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이게 더 큰 문제가 뭐가 생겼냐? 이게 뒤에서 제대군인들이 막 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선생님이 나이 지숙하신 선생님이 지금 너 교수님이 지금 그 쫄쫄 매고 계시니까 막 이렇게 뒤에서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숙대에 민중이 올라온 것처럼 저도 이제 우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난 척하고 독 까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알 만큼 알아라 하고더니 나가시더라고요. 그냥 나가는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어떻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확인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수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수업이 마음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북한은 6시간인가를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수업을. 그래서 수업을 다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그 소대장이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과 대표를 소대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소대장이 저보고 담당 그때 당시 경찰 안전원이었고 지금은 이제 뭐 보안원이라 담당 보안원이 부른답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심각한 낯빛을 해가지고 또 아까 여기서 문제 생긴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17살인데 저도 당연히 경찰이 부르면 두렵죠. 갔어요. 가니까 뭐라 그러시냐면은 제 종이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 갱생지 같은 종이를 이만큼 꺼내놓으면서 비판서를 쓰랍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넌 대가리가 썩었답니다. 그리고서 그 한 몇 번 쓰는 몇 줄 쓰는 거 보시고 나가버리셨어요. 무섭잖아요, 저도. 그래서 문 싹 열고 보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책가방 같은 거 도망쳤습니다, 집으로. 도망을 쳤는데 도망을 치다 보니까 집에 오니까 다시 학교 관리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다음부터는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학교 안 가겠다고, 그 대학 안 다니겠다고. 근데 이게 북한에서 대학이라는 거는 그 북한 인구의 그러니까 북한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 10%도 될까 말까 한 사람들만 가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누구나 다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북한에서는 성분도 맞아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맞아야만이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을 갔다 오는 순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동료 계층에서는 핵심 계층으로 승급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을 하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속이 타시겠습니까? 저는 뭐 일단 제가 무섭고 못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보름 동안을 제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얘만 들었습니다. 얘만 들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 얘 한 데서 나오는 게 뭐였었냐면은 그때 당시 이미 저는 몰랐는데 우리 항해도 쪽에서는 몰랐는데 함경남도 단천 쪽에서는 식량 공급이 끊기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벌써. 그때 당시 벌써 그쪽에서는 기아로 죽는 사람들이 한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항해도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몰랐고, 근데 이 라디오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쪽을 실타 굴고 나오다 보니까 머릿속에선 반감만 드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얘 말을 더 믿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부모님께서 나름대로 힘이 있어가지고 이제 학교하고 사업을 하셔가지고 뭘 하셨냐면은 저를 이제 그 다시 아무 일 없는 걸로 해가지고 다시 보내기로 했어요. 근데 학교를 딱 가니까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일이 안 되려니까 이제 그 혁명역사가 첫 수업이었어요. 근데 딱 들어가서 선생님 말을 듣는데 그 선생님이 한마디 할 때마다 반박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막 모든 게 이미 틀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2시간쯤 끝난 날에 뭘 했냐면은 선생님 저는 다시는 저는 이런 대학에서 공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쓰고 나와버렸어요. 학교 다시 집으로 와버리거든요. 문제가 그 말로 했을 때에는 없던 일이 가능한데 이게 글이 생기게 되면은 증거 자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로부터 이제 딱 열흘 후에 혁명화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혁명화 떨어지고 부모님이 이제 해임 철직당하시고 그 우리 부모님이 이제 굉장히 강하신 분이셨어요. 그 장군님을 따라서 이제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 공산주의 사회 만드신다고 이제 군 복무하시던 분이셨는데 제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우는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 뭐 오기가 충만한 상황이었고 뭐 이제 혁명가 딱 떨어지니까 그래 맘대로 해라 뭐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밖에 딱 나가니까 아버님이 담배를 안 태우시던 분이었는데 담배를 태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 저러지 하고서 아무 생각 없이 쓱 갔는데 이렇게 내가 딱 오니까 눈곱을 훔치시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그게 뭔 뜻인지도 몰랐고 뭐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저는 이제 북한 사회에 대해서 거의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제 그 넘어오기 1년 전이죠. 이제 그 저희 집 앞에 있던 도시경영 사업소에 가게 되면 이렇게 모든 기업소 연구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구실에 안 들어가가지고 이걸 만왕창 깨버렸어요. 다 유리를 깨버리고 한 보름 동안은 밖에도 못 나갔습니다. 무서워서. 근데 보름 지나도 안 잡히더라고요. 용기를 얻었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사회는 진정한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내가 말할 경우 어떤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있었는 줄 알았다면은 뭐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했겠지만은 그때 당시 제가 알았던 세상은 그냥 진정한 공산주의라는 세상 하나였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세상은 이란 만큼 먹고 뭐 다 이거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게 평등입니다. 평등인데 북한은 그때 당시 평등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진정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2월 16일 맞아가지고 이제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생일 축하하는 경축 공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파괴해 버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3월 9일 날 지방 선고를 했어요. 그 선고장 방화하고 이제 내가 훈련 받은 간첩이 아니다 보니까 스파이가 아니다 보니까 요거 하고 나서 이제 한 4일 만에 붙잡혔다가 이제 여기까지 도망쳐 오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오게 됐고,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아까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 도착해서 영국영화과를 다니면서부터 이제 영국결 졸업할 때부터 해서 이제 국경의 남쪽 타짜 크로싱 뭐 이런 작품들에 쭉 참여를 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겨울나비 이런 작품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자, 지금부터는 영화 한 편 보고 나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진우야, 넌 소원이 뭐야? 나? 난 요리사. 지금 장난하나? 날 놀려? 싫어. 싫다고. 들어가려고 그러지 않았거든? 너 들어오려 그랬거든? 아니야. 이거 놓으라고. 새끼가 뒤진다고 환장을 했나? 살려주세요. 얼마 전에 잠을 자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야 될 때쯤 됐는데 집사람이 이제 먼저 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밥을 하다가 집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잠결인지 비몽사몽할 상황에서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왜 쌀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람이 그 말을 하고 난 순간에 그 순간부터 한 몇 초 동안 머릿속에서 수십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쌀 어디 가서 빚고 오지? 그러니까 내가 자면서 내가 지금 한국인지도 기억 못할 상만큼 그런 거고, 그렇게 당황스럽고 황당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고 그 쌀 주머니는 저 밖에 있고 이제 그 집 주방에다 놓는 그 쌀 통에 쌀이 떨어졌다는 것 뿐인데, 그 짧은 시간에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잠에서 깨어나면서. 저걸 보고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니, 뭐라도 안부터 해보려고 노력하고 해야지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고. 사람이, 저도 열을 굶어봤거든요. 한 4일째쯤 되니까 배고픈 거 별로 모르겠고요. 한 6일 지나니까 편안합니다. 몸과 마음이 다. 그냥 다 편안합니다. 한 열흘쯤 되니까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더 이상 뭔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나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평상적으로 잘 먹던 사람이 며칠 굶는 거하고 수십 년을 당국에서 주는 쌀 몇백 그램만 먹고선 살아온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만큼 굶주림이라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 이게 금수들의 미이라가 보관되어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금수산 기념궁전이라고 하는, 금수산 태양궁전이라고 하죠, 요즘은. 이게 언제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김일성이가 94년도에 죽었으니까 그때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북한에는 식량난으로 방금 여러분이 보신 것 같은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휘황찬란한 왕궁을, 피라미드를 건설했습니다.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여기 평양 서신 분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전용 열차를 타던가 아니면 버스를 타던가 승용차를 타던가 와가지고 전용 승강장에 내려가지고, 사이즈가 얼마인지 충분히 짐작할 만하시죠. 전용 승강장이 있고, 이렇게 순수 최고급 대리석으로 만든
호를 지나가지고 이런 무빙 뭐 수평 엘리베이터라고 그러죠. 이런 걸 지난 다음에 정문 보아 검색대 지나서 이렇게 또 신발에 흙하나 묻을세라 다 털고 나서 이런 진공 에어 샤워기라고 그러죠. 여기를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도 이런 또 고급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소위 태양상이라고 그러는 요 미이라들의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나가게 되면은 약 500에서 뭐 1000명까지 선다는 데서 서본 건 본 적은 없고요. 그런 큰 홀에 이렇게 거의 7m, 10m 가까이 되는 두 저런 상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짐작되시나요? 그리고 그걸 지나가야 이제 좌우측에 이렇게 미이라들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 짓는데요. 이거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죽음들이 발생하고 있을 때 8억 9천만 원 달러가 들었답니다. 이 돈이면 얼마냐면요. 그때 당시 북한 주민들이 그때 당시 식량 가격으로 3년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답니다. 3년 정도를. 그리고 이 시체를 유지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지금도 매년 이렇게 수백만 달러가 들어간답니다. 그거면은 북한 주민이 몇 달을 그냥 일 안 하고 먹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다 쳐박고 있는 겁니다. 그 피라미드에다가. 제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무슨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이것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 물론 저때 안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나중에 중국으로 탈북해가지고 와가지고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저 사건이 일어나던 1992년도부터 1997년도까지 중국에서는 너무 옥수수 농사가 잘 돼가지고요. 당국에서도 안 사가가지고 쏘고서 버렸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그 중국에 주석을 하던 사람이 김종일이가 왔는지 누가 왔을 때 야 니네 그렇게 사람이 죽어나간다는데 우리가 쌀 전봇 해줄까 하니까 우리 안 죽어요. 우리 안 죽고 우리 지금 인민들의 휴양선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재 달라고 했답니다. 건설 자재와 인테리어 공사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 피라미드를 건설할 수 있는 건설 자재를 달라고 했답니다. 그 덕분에 세부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최소한 수십만에서 최대한 수백만이 죽었답니다. 한국전쟁 나가지고 죽은 사람이 그만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친구 아는지 모르겠는데 용송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북한에서 이렇게 축구 감독하다가 이제 아버지는 그랬고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그러니까 북한 식당 종업원 하다가 이제 한국에 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제가 크로싱 조감독을 할 때 인터뷰를 했었어요. 인터뷰를 막 하는데 그 친구만 한 게 아니고 이제 또 다른 탈북자 한 분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막 옆에서 우르락푸르락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너 왜 나중에 우르락푸르락 그러냐 하니까 아니 조 감독님 어디 북한이 저렇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제가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북한에서 온 줄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그 영화의 조 감독으로만 알았지. 그러니까 아니 어디 북한이 저렇습니까? 하면서 아무리 북한에서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막 그래서 그럼 북한이 어떤데? 그러니까 아이 그래도 북한도 오는 거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올 때도 $10,000인가 얼마를 가지고 왔대요. 예, 물론 잘 사는 사람은 평양에서 잘 사는 사람은 저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삽니다. 아무 상관없이 살고요. 저거는 정말 백성들 한마디로 저때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정말 당에서 하라고 했던 사람, 당에서 하라는 대로 했던 사람들, 착하게 정말 당이 가자 그러면 따라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죽었고요. 정말 자기 벨대로 한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장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이게 김정일이 죽었을 때 대성 통곡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참고로 제가 이제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청년동맹 비서를 하고 있었어요. 광산에 혁명하러 갔는데 이제 부모님 덕분에 이제 사바사바 해가지고 제가 청년동맹 비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김일성이 죽고 나서 한 보름쯤 후부터 뭐가 내려왔냐면요, 체크리스트가 내려왔어요. 매일. 그러니까 행사장 가가지고 사람들이 우느냐 안 우느냐를 제가 체크를 해야 돼요.
체크해가지고 보고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처음에 보고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두 번째부터는 저를 욕하는 거예요. 네가 애들을 어떻게 교양을 시켰기에 네 사료총 청년들만 줬다는 식이냐고.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람들 중에도 슬픈 모습을 보고 잘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더 잘 울잖아요. 그 여자들 중에서도 특히 잘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슬퍼도. 혹은 뭐 진심으로 우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앞, 중간, 뒤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애들이 막 울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걔들도 지켜본다는 거 알아요. 그러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이 감정이 동화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들의 상당수가 실제로 정말 슬퍼서 우는 거예요. 정말 슬퍼서 우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요. 좀 이따 말해주겠습니다. 제가 저기 갔었어요. 그 태양 저희 뭐 금수산 그 기념공전이나 피라미드를 갔었는데 사람은 이제 본래 그러니까 아무리 강요를 한다고 해도 그게 다 먹히지는 않거든요. 제가 지금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금수산 기념공전 딱 들어가게 되면은 저 엘리베이터 보셨죠? 방금 스프링 엘리베이터 무빙 워크라는 거 거기를 딱 타잖아요. 그러면 양옆으로 당시 그 나중에 들었는데 기품조 출신들 김일성이가 죽었으니까 기품조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걔들을 이렇게 쫙 한복을 입혀가지고 세워놨어요.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계속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들어가서 숭고한 감정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전문 저 장성곡만 울리는 인민군 협수단이 있어요. 그 안에서 울리는데 그 노래 소리가 밖에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숭고한 감정을 가지게 해요, 진짜로. 근데 저 무빙워크를 딱 타는 순간에 옆에 아가씨들이 쫙 서 있는데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녀들 같았어요, 정말로. 너무 희한해가지고 이게 숭고한 감정은 가져야 되는데 또 남자라는 본능도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친구가 이게 너무 해보려고 보다 보니까 실수로 그 무빙워크에 보이는 그 고무 벨트 있죠? 고무 벨트를 이렇게 탁 짚게 된 거예요, 실수로. 근데 앞에 있던 아가씨가 가지고 선생님 어디 불편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뒤에 있던 남자들이 동시에 다 이렇게 쫙 하고 무빙워크에다가 이제 파로를 하더라고요. 웃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무슨 진시황도 아니고 그 많은 아가씨들이 저 피라미드에 거의 같이 묻힌 셈이죠. 예. 아무튼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바로 이 공권력에 의한 통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정말 초연은 비서였어요. 저 말고 당비서가 있고 당비서 말고 보위원이 있고 안전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시시각각으로 사방에서 보고요. 그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 스파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동맹에도 나 말고 누군가가 나도 감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 울게 되면은 걸릴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전 제일 먼저 울었습니다.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 죽어서 우리 부모님들 죽어서 저렇게 울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왜 안 하게 되면 내가 걸려요. 내가 걸리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어떤 그런 철저한 공권력에 의한 통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말 잘 걸린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항해부터 봉산에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 제사였어요. 아버지 제사를 했는데 3일째 만에 그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저기 공표되고 나서 뭘 했냐면은 일체 무슨 결혼이라든가 이런 그런 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술 먹는 문화를 없애고 그러니까 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추도 분위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용감하게 아버지 제상을 차린 거예요. 제상을 차렸는데 어떤 밀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딱 들이닥치니까 아이고 수령님 하면서 자기는 이제 그 수령님 앞에 제상을 차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은 이제 단번에 이렇게 잘 올라가가지고 이제 승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에게 찍히게 되면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써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올린 걸 보는 누군가가 얘는 정말 충실하다 하게 되면은 기회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기회를 통한 신분 상승을 노려서 진행하는 사람도 상당수고 제일 중요하게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거는 바로 세뇌 교육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기 다 어르신들만 계셔가지고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는 반대로 말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젊은 친구라든가 아니면 저보다 더 어린 친구하고 이름 부르면서 말하는 분 계십니까?
그 친구도 여러 선생님들이 이름을 부르고 이제 나도 이제 그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게 친구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왜 없습니까? 미국 가니까 어떤 그 굉장히 나이 밝으신 분이 자기 보고 데니인가 뭐라고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름이라고. 그래서 아니 그걸 어르신한테 내가 감히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 이차 오케이 뭐 무슨 뭐 자기는 친구라고 나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앞으로 네 팬이고 뭐 자기 이름을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미국 가서 굉장히 이제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하는 거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예의 범절로서 그걸 배웠기 때문이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세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도 일종의 세뇌고 어떤 사람에게 감히 반발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은 예의 범절이라고 하지만 그 예의 범절 자체도 사실은 세뇌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태어나서 어린이집이라고 그러죠.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거는 밥 먹을 때, 지금도 어렸을 때가 기억나는 거는 밥이 딱 나오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밥 나온 다음에 경리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까지도 이 밥 나오는 게 다 김일성이가 주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어린이집만 이 유치원만 가게 되면은 뭘 하냐면은 노래를 배워줍니다. 뭐 꽃봉오리 방실 피어나라고 그러니까 다 이 사냥가들을 배워줍니다. 그러다 보고 이 소년단 9살에서 10살 되게 되면은 조선소년단을 혹시 태양을 해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조선소년단이라는 정치 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게 되면 뭘 하냐면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총화를 합니다. 그 생활총화가 뭐냐면은 경련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영광로입니다. 요 말에 비추어서 내가 일주일 동안 뭘 잘못했는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김일성의 말을 인용하면서 요 말에 비추어서 친구는 뭘 잘못했는가를 비판합니다. 이런 거 계속 하면은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는 난 모든 걸 잘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 어떤 분들이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뭐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막 이런 말 하더라고요. 태어나서부터 저렇게 교육받아고 싶으면 자신감이 있어야 몇 명이야 되나? 없습니다. 있으면 그게 문제인 거죠. 저처럼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북한 사회에서. 자, 그 다음에 청년이 되게 되면은 또 10살, 14살쯤 되게 되면은 청년동맹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뭐라고 구호를 외치냐면은요. 총폭탄. 내가 하나가 한 발에 총탄이 되고 폭탄이 돼가지고 장군님을 보호하겠다고 구호를 외칩니다. 이게 100년 외치면 한 10년쯤 외치면요 마지막에는 그게 정상인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내가 총폭탄이 돼가지고 뭐 박근혜 대통령을 죽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그게 우리나라 정상적으로 볼 사람이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다못해 대한민국을 해주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건 별 문제입니다. 그만큼 유아 청소년 때부터 엄청나게 세뇌를 하고 이게 지금 유치원에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애들 글자 배워주는 거예요. 스자, 시읒 받침. 뭐라고 써있냐면요. 원수님 주신 옷 해서 시읒 받침이 들어갑니다. 곱고 고운 옷하고 써 있습니다. 글자 하나 배울 때도 이런 사상 교육이 동반됩니다. 기다리던 설날이면 원수님 물어러 이 소린사 들어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수업이 들어가고 수학책 하나에도 모든 체계에서 이렇게 됩니다. 요즘은 격리하는 김정인 원수님 혁명활동이라는 교수 참고서가 나오고 좀 있으면 얘도 이제 혁명활동이 나오겠죠. 뭘 혁명활동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올 겁니다. 자, 집 제일 가까운 데가 집이죠. 나한테 제일 안정적인 데가 거기에도 요 김일성이가 매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게요. 제가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남자가 이제 밤에 딱 결혼식 날 다 잘 치르고 밤에 딱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자를 옷걸음을 착 풀라오는 거 여자가 왜 이러십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왜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녀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이제 평생 애를 낳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거든요. 그 정도로 이 절대적입니다. 자, 그리고 직장, 학교에는 학생들이 배우는 학교 가게 되면은 학교 교실 앞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직장에 가도 회사에 가도 회사 앞에 다 대부분 작업장이 아니면은 다 있습니다. 길거리에 어느 길거리에 가다가도 뛰어가다가 10분이면은 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 다음에 또 돈 주문에 넣고 다니는 돈에도 여기 김일성이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게 되면 없는 데가 어딘가요? 김일성이 김정일을 보지 않을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하다못해 매 1인당의 가슴짝에도 김일성이가 매달려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여기 김일성이 당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얘들 달고 있는 거. 그 당상이 하나에 얼마냐면 300원 정도였습니다. 그때 당시 옥수수 1kg에 이제 12원에서 15원 할 때였거든요. 당상 하나 안 사게 되면 한 달치 먹을 수 있는 쌀이었어요. 근데 이제 젊은 허기에는 요거 하나 달고 다니게 되면 굉장히 이제 개품 났거든요. 왜냐면 이제 요게 간부들만 다는 거였어요. 요거 딱 달고 이제 나가다가 패싸움을 하게 됩니다. 엄청 싸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 패싸움 이런 거에 대해서 단속은 하지만은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탈출구가 저기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인데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안 하거든요. 패싸움 하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 지금 패싸움하는 나쁜 새끼들이잖아요. 나쁜 놈들인데 빼치떼 가지고 아니다 하면서 수영님 받기 위험해서 아니다 모시겠습니다. 이딴 소리 하면서 우리가 싸웠어요. 그 정도로 모든 사람의 가슴팍에까지 김일성이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똑같은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지금 동시대. 한쪽에선 이렇게 꽃제비들 다 주고 가는데 한쪽에선 열광적으로 환호를 해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애들이 비료 먹어서 다 주고 가고 있는데 장군님이 아이들이라고 행복한 뭐 꽃동산이고 뭐 세상에 부러워봅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말 그대로 북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김씨 일가가 조종하는 좀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자기 머리로 생각하지 못하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북한이 그러면 왜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느냐? 아니 저런 좀비들만 사는데 그리고 먹지도 못해 뭐가 문제일 것 같습니까? 첫 번째가 세뇌당한 인민입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이렇게 자주 통일교원 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을 자주 받아요. 북한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예, 가끔 생각합니다. 언제 배고프고 힘들 때 확 전쟁 나가지고 오는 놈이 이기들 아무튼 전쟁이나 나라고. 왜? 내가 겁날 게 없어요. 저 처음에 중국에 있을 때나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러시아 중국 해가지고 독립군들 다큐멘터리 찍느라고 다녔는데요. 중국 가니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납치될까봐. 왜냐면은 저한테는 지켜야 될 게 생겼거든요.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가 쌓아놓은 많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이 없고 자기가 지켜야 될 게 없어요. 그러면은 결과는 딱 하나가 생깁니다. 될 대로 되라 됩니다. 그리고 배고프게 되면은요 다른 생각 안 합니다. 오직 먹고 사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 먹고 사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계속 뭐라고 그랬냐면은 남선 게르드당과 미국 놈들 때문에 니들이 못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당연히 미국 놈하고 남선 게르드당을 미워하죠. 미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항상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배가 고픈 이유가 그들이라는데. 그런 사람들인데 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의 자식들, 그렇게 세뇌된 사람들의 자식들이 총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무기들이 있다는 거고요. 참 드리고 싶은 말 많은데 아무튼 이제 결국은 북한은 이 요리사의 칼이 아니라 범죄자의 칼을 가진 무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